안녕하세요. 소소한 잡담과 함께 책을 읽어드리는 자작살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안주인 마담 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작살롱의 마담 자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낡은 배드민턴 콕으로 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자작살롱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는 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2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지만 한편 또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잘해볼까?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말하기에는 난 너무 젊어. 이번에는 잘 될까? 과연? 잘한다는 게 뭘까? 이런 갖은 잡념이 따라붙지만 어쨌거나 새해입니다. 한 해의 새벽이 시작된 새벽인데요. 이 새벽을 순수한 한글로 갓박이라고 합니다. 갓은 시옷 받침이고요. 박은 밝아오다 할 때 리을 기역 받침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벽의 여신을 에오스라고 하죠. 이 에오스가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몰면서 밤에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 세상에 장미꽃잎을 뿌리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에오스지만 아프로디테의 저주에 걸려 있었는데요. 바로 언제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오스는 이렇게 늘 사랑에 빠져있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 중에 트로이의 왕자 티토노스가 있었습니다. 헬레나와 사랑에 빠져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파리스 왕자의 할아버지인데요. 아무튼 이 에오스가 티토노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제우스에게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 간청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티토노스는 하염없이 늙어갔고요. 에오스는 그를 매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오스와 티토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멤논이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에오스가 큰 슬픔에 빠져서 밤새 울었고요. 그 눈물이 대지를 적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짧은 생을 살다가는 매미가 그 이슬을 먹게 되지요. 이렇게 에오스의 슬픔은 이슬이 되고 그것은 매미의 아침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밝은 눈이 있으면 좋겠고요. 팟캐스트나 팟빵 그리고 이젠 유튜브까지 열심히 업로드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리고 계획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겠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접한 그림 실력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네요.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까요?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면 저희는 피그말리온을 떠올리는데요. 원래 피그말리온은 여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온의 이상형은 있었는데요. 이 상상 속의 여성을 직접 상아를 깎아서 실물 크기로 여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이 바로 갈라테이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갈라테이아는 조각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줍니다.
저희가 많이 보았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장레옹 제롬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서 차가운 조각상이 점점 따뜻한 살아있는 여인이 되어가는 갈라테이아가 있고요. 또 그녀를 보고 기뻐서 입을 맞추는 피그말리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테이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갈라테이아는 피그말리온의 엄청난 사랑과 바람을 받으면서 로젠탈 효과가 더해져서 나도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로젠탈 효과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기대하면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 로젠탈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피그말리온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단편을 다시 할 텐데요. 지난번에 했던 실패에 이어서 오늘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골랐습니다. 이 작품은 안톤 체홉의 단연 백미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간결한 문체, 뛰어난 심리 묘사, 완벽한 구도 때문에 그렇게 뽑힙니다. 오늘은 1, 2장을 읽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3, 4장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망설여지고 몽롱하고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인간 본성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바탕 영상은 바로 2019년 12월 26일 눈이 너무나도 예쁘게 소담하게 펑펑 내리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체호프 제1장. 바닷가 거리에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구로프도 얄타에서 지낸 지 벌써 2주일째라 이곳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얼굴에 흥미가 생겼다. 그는 카페 베르나에 앉아있다가 창밖으로 바닷가 거리를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키의 금발 여자는 베레를 쓰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하얀 스피츠가 따라가고 있었다. 이후로 그는 그 여자를 시내에 있는 공원이나 사거리 광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다. 그 여자는 혼자 항상 같은 베레를 쓰고 하얀 스피츠를 데리고 산책했다.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녀를 볼 때마다 구로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여자가 남편이나 친구와 함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한번 사귀어 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는 40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살 난 딸 하나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두었다. 그는 일찍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지금 그의 아내는 그보다 1.5배는 더 늙어 보였다. 그의 아내는 키가 크고 뚱뚱하고 짙은 눈썹에 직설적이고 거만하며 자신을 스스로 사려 깊은 여자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유행하는 절자법에 따라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닌 지미트리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그는 은근히 아내를 천박하고 속 좁으며 촌스럽다고 여기고 꺼려해서 집에 있기를 싫어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자에 관해서라면 항상 나쁘게 말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급한 인종. 그는 여자에 대한 쓰디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불러도 상관없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가 말하는 저급한 인종이 세상에 없었다면 단 이틀도 살지 못할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는 늘 지루해했고 기분도 나빠 말도 나누지 않고 냉담했다. 그러나 여자들과 있을 때에는 자유로웠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았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그는 외모나 성격, 기질 전체에 매력적이면서도 좀처럼 알 수 없는 뭔가를 풍겼는데 그것이 여자들을 끌고 유혹했다. 그는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을 뿐더러 그 또한 어떤 힘에 의해 여자들에게 이끌렸다. 그는 잦은 경험, 정말로 쓰라린 경험을 자주 했기에 이미 정사의 속성에 대해 그는 꿰뚫고 있었다. 즉, 모든 정사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생활에 유쾌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부드럽고 산뜻한 모험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점잖은 사람들, 특히 속내를 잘 털어놓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스크비치들에게는 아주 복잡한 문제로 커져 곤혹스럽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때면 그 쓰라린 경험도 슬그머니 그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고 모든 일이 정말이지 단순히 유쾌하게만 여겨졌다. 어느 해질 무렵 그가 노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레를 쓴 그 여인이 옆 테이블에 앉으려고 천천히 다가왔다. 표정, 걸음걸이, 의상, 머리 모양에서 그는 그 여자가 점잖은 신분으로 남편이 있으며 얄타에는 처음 내지는 혼자서 왔고 여기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지역의 부정한 소문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저지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지어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여인이 세 발짝쯤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미지의 여인과 나누는 로맨스와 같은 유혹적인 상상들이 불현듯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부드럽게 스피츠에게 손짓하자 개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얼른 손가락으로 개의 턱 밑을 간지리며 얼렀다. 그러자 스피츠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여인이 그를 쳐다보고는 곧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물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뼈를 줘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5일째예요. 나는 벌써 2주일째랍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지루하군요. 그녀가 그를 보지 않고 말하자 그가 대답했다. 흔히들 이곳이 지루하다고 말하죠. 벨료프나 지즈드라 같은 곳에서는 전혀 지루한 줄 모르고 살던 사람도 이곳에 오면 아 지루해 이곳은 먼지투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스페인의 유명 관광도시 그라나다에서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둘 다 묵묵히 낯선 사람들처럼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난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를 나왔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가든 무얼 말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사람들처럼
농담 섞인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묘한 바다의 빛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연보랏빛 바닷물 위로 달빛이 금색 선을 긋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무얼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밤이 되었는데도 무덥다는 얘기를 하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그동안 구로프는 자신이 모스크비치고 인문학을 공부했으나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한때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연습했으나 그만두었고 모스크바에 있는 집이 두 채 있다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고 지금은 결혼하여 2년째 S시에서 살고 있고 얄타에는 앞으로 한 달쯤 더 머무를 거고 역시 휴식이 필요한 그녀의 남편도 어쩌면 이곳에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그녀는 남편이 일하는 곳이 지방관청인지 지방의회인지도 잘 모른다며 수줍어한다는 것과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진 뒤 자신의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녀를 생각하며 내일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침대에 누운 그는 그녀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딸처럼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다녔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가 웃을 때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수줍어하고 어색해하던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일이 그녀로서는 분명히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힐끔거린다거나 그녀로서는 전혀 추측할 수 없는 은근한 목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늘고 연약한 목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에겐 어쩐지 애틋한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 2장 그녀를 알고 지낸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휴일이었다. 방 안은 무더웠다. 거리에는 먼지가 일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 벗겨진 모자가 굴러다녔다. 그루프는 하루 종일 목이 말라 노천 카페에서 안나 세레게예브나에게 시럽이 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좀 잦아들자 두 사람은 여객선이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방파제로 나갔다. 부둣가에는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젊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거나 장군들이었는데 세련된 얄타 사람들이 분명했다. 파도가 심하게 일어 해가 진 다음에야 여객선이 도착했다. 부두의 대기 위에 방향을 돌리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아는 사람이라도 찾는 듯 오페라 글라스로 배와 승객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구로프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는 자신이 금방 무얼 물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혼잡한 군중 속에서 그녀는 오페라 글라스를 잃어버렸다. 법석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바람도 완전히 잦아들었다. 구로프와 안나 세레게예브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구로프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좀 나아졌군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마차라도 탈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물기 머금은 꽃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러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흠칫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방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었다. 그녀의 호텔방은 무더웠다. 그리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산 향수 냄새가 났다. 그로프는 새삼스레 그녀를 바라보며 이런 만남도 다 있군 하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 기억 속에 여러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비록 짧았을 망정 행복했다며 그에게 고마워하는 편안하고 선량한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진실하지 않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수다스럽고 가식적이며 히스테릭했다. 이건 사랑이나 열정이 아닌 고상한 그 무엇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그의 아내와 같은 여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삶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탐욕스러운 표정과 집요한 욕구를 언뜻 드러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두세 명의 매우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변덕스럽고 분별력도 없으며 억지나 부리는 천박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들의 아름다움은 역겹게 느껴졌고 심지어 그들의 속옷을 장식하고 있는 레이스조차 비늘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의 당혹스러움과 같은 서투른 감정, 미숙한 아이들의 수줍음과 어색함이 느껴졌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이 일을 꽤나 특별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이 타락한 여자라도 되어버린 듯 이상한 태도를 취해서 그는 기이하고 어색했다. 그녀는 낙담한 채 풀이 죽은 표정이었다. 얼굴 양 옆으로 긴 머리카락을 애처롭게 늘어뜨린 채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어 마치 옛 그림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처럼 보였다. 잘못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저를 존중하지 않겠죠. 호텔방의 테이블 위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루프는 수박을 한 조각 잘라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반 시간 이상이 지났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여전히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에게선 착실하고 순진하며 세상 일에 닳지 않은 여인의 순결함마저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서 외로이 타오르는 촛불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되다니요? 구로프가 물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하느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녀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했다. 무서워요.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저는 천하고 나쁜 여자인걸요. 저 자신을 경멸하는데 뭘 변명하겠어요.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지금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죠. 제 남편, 그래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죠. 하지만 노예인걸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것만은 알죠.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강했고 더 나은 뭔가를 바랐죠. 그래,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하고 늘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대로요. 호기심이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맹세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는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여기 오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보세요. 저는 저속하고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누구나 경멸해도 되는 그런 여자 말이에요. 그로프는 이내 듣는 일이 지루해졌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참회, 그리고 그 순진한 말투가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괴어있지 않았다면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뭘 바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매달렸다.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이 좋아요. 타락은 정말 싫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귀신에 홀린다는 말 있죠?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귀신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만 됐어. 그가 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움직이지 않는 겁에 질린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그녀는 점차 평정을 되찾더니 다시 쾌활해졌다. 다시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으며 얘기했다. 잠시 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바닷가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이프러스가 우거진 번화가도 쥐죽은 듯 조용했다. 바다는 파도치는 소리만 났다. 고깃배 한 척이 물결에 흔들리고 그 위에서 작은 등불이 졸린 듯 깜빡거렸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오레안다로 향했다. 나는 조금 전 아래층 로비에서 당신의 성을 알았소. 흑판에 폰 디데리츠라 써있더군. 남편이 독일 사람이요? 구로프가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아마 독일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교도예요. 오레안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둘은 말이 없었다. 새벽 안개 속에 멀리 얄타가 어렴풋이 보이고 산 정상에는 흰 구름이 걸려 있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공허한 파도 소리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잠, 평온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래에서는 파도 소리가 이곳에 아직 얄타도 오레안다도 없었던 때부터 울렸고 지금도 울리고 있고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똑같이 무심하고 공허하게 울릴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변화 없음에 우리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지상의 끊임없는 삶의 움직임에 관한 완성을 향한 부단한 움직임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바다와 산과 구름과 넓은 하늘이 펼치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여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고 편안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그로프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존재의 고결한 목적과 자신의 인간적 가치도 잊은 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마도 야경꾼인 듯한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들을 잠시 쳐다보고는 사라졌다. 이 사소한 일도 그는 신비롭고 아름답게 여겨졌다. 아침 빛이 밝아 이미 불을 끈 페오도시아에서 온 배 한 척이 보였다. 불에 아침 이슬이 맺혔네요. 침묵을 깨며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갑시다. 그들은 얄타로 돌아왔다.
이후 그들은 매일 한낮에 바닷가 거리에서 만나 함께 가볍게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도 했으며 산책을 하거나 황홀하게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느니 심장이 몹시 뛴다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질투심에 때로는 걱정에 젖어 그가 그녀를 정말로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언제나 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가로수 길에서나 공원에서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면 자주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조바심 속에서 나누는 대낮의 키스, 더위, 바다 냄새, 언제나 눈앞에서 지나다니는 세련되고 포만감에 젖어있는 한가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생활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듯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말하며 정열에 젖어 그녀로부터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곧잘 생각에 잠겨 그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천박한 여자로 여기지 않는지 고백하라고 졸라댔다. 거의 매일 저녁 늦은 시간에 그들은 마차를 타고 도시 밖으로 모래안다로 혹은 폭포가 있는 곳으로 나갔다. 이런 짧은 여행은 언제나 아름답고 장엄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눈병을 심하게 앓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편지가 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때부터 서두르기 시작했다. 잘 됐어요. 저는 떠나야 해요. 그녀가 구로프에게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요. 그녀는 마차를 타고 역으로 출발했고 그가 그녀를 배웅했다. 역까지는 거의 하루가 걸렸다. 급행 열차에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출발을 알리는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당신의 얼굴을 볼게요. 한 번만 더. 네, 그렇게.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마치 아픈 사람처럼 우울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이 떨리며 말했다. 당신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늘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부디 잘 지내시길 빌겠어요.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군요. 하기야 그래야겠죠. 다시 만나서는 안 되니까.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기차는 빠르게 떠났고 불빛도 곧 사라졌다. 잠시 뒤에는 기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달콤한 몰두, 이 혼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라고 모든 것이 일부러 꾸며진 듯했다. 플랫폼에 홀로 남아 어둠 속을 응시하던 구로프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전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자 잠에서 막 깨어난 듯했다. 자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진기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이미 끝나 이제 추억 속에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고 쓸쓸했으며 가벼운 후회를 했다. 그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젊은 여인은 그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에게 친절했고 또 애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의 태도에는 그의 목소리와 거친 오만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를 선량하고 특별하며 고상하다고 말했으니 분명히 그는 그녀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속인 셈이다. 이제 정거장에서는 가을 냄새가 났고 밤은 쌀쌀했다. 나도 이젠 북부로 돌아갈 때가 됐군.
그로프는 플랫폼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돌아갈 때가 됐어.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소설의 쓸쓸한 분위기가 마치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의 한 구절과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흰 바람벽이라는 시 구절 옆에 뒤돌아 앉아서 꽃을 바라보는 혹은 꽃을 보내는 여인, 벌거벗은 여인을 먹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890년대 이후에 체호프의 작품성은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남녀의 연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안톤 체홉에 대해서 네이딘 고디머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호프가 없었다면 우리 작가들 가운데 누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아니었다면 단편소설은 고리타분한 형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안톤 체홉은 세계적인 단편 작가로 뽑힙니다. 그렇다면 세계 3대 단편 작가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소개한 안톤 체홉이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드거 알렌 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드 모파상인데요. 안톤 체홉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어니스트 허밍웨이라든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와 같은 작가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체호프 하면 레이먼드 카버를 들 수가 있고요.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존 치버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존 치버는 교회의 체호프라 불리우고요. 또 유명한 앨리스 멀로 같은 작가는 우리 시대의 체호프라고 체호프에 비견되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당대 러시아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과 허위, 사람들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허울뿐인 부부관계에만 맺고 있다가 뒤늦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체호프의 다른 작품에서는 속물적인 인간이나 대화 부재로 인해서 사랑의 감정이 파괴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두 연인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된지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이 두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감정을 또는 삶을 또는 진실을 끝내 모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체호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시 구절처럼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해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혼자일지라도 그것은 그다지 슬픈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